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방역 수칙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국보다 복잡하다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 전담치료 146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1,017병상이 추가로 확충됩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기관은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 정보를 안내문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국내 백신 오접종 사례는 1,300여 건으로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이나 교차 접종 사례가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을 포함해 미국인 1억 명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53%에 정체돼 있는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여전히 팬데믹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모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예진 앵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방역 수칙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앞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방역 수칙이 조정돼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접종 의무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 중이지 않다며 지금 우리는 예방접종에 주력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정부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한 매체가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입니다. 이 통제관은 재차 지금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을 독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이동량 증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늘 것에 대비해 비수도권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 전담치료 146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1,017병상이 추가로 확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차 대유행이 길어지며 대전, 충남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병상 가동률이 70%에 이르는 등 병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1,167개가 돼 약 3,500명의 확진자 대응이 가능해지고 중등증 전담 병상은 1,760개로 늘어 2,400명의 확진자 대응이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거동이 힘든 쪽방촌 주민이나 백신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은 접종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자체들이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설치해 백신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상담소가 작은 예방접종센터로 변했습니다. 오늘 얀센 접종하실 거예요? 거동이 힘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연 찾아가는 접종센터입니다. 애 엄마가 다리가 아파 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편하고요. 백신 종류는 지자체 자율접종 물약인 얀센. 한 번이면 끝난다는 장점 때문에 주민들도 환영입니다. 이 얀센은 한 번 맞으면 되니까 마음의 부담도 없었어요. 사회 취약계층의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가 국리 끝에 마련한 방안입니다. 쪽방 주민과 노숙인 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용산구와 서대문구 등 시내 3곳에 있는 시립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선 지난달 말부터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두려워 접종을 꺼리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후 관리도 합니다. 백신을 맞은 뒤 72시간 동안 이상 징후가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이곳과 같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마스크 착용 관리도 어려운 데다 집단 생활을 해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접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미접종하신 그 노숙인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시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얀센 백신을 지속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조차 찾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백신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3,4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당분간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기관은 당일 사용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간 정보를 안내문 형태로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처입니다.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5접종 사례는 총 1,386건으로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각 접종기관에서 백신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을 소분한 상자 외부뿐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럽 패키지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행사 교원 KRT는 오는 17일 에티하드 항공으로 떠나는 스페인 일주 상품 출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대상이며 예약자는 50대와 6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 KRT 측은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과 위생에 주의하면서 앞으로 여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외식 쿠폰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부는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외식 쿠폰은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지난 7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를 높이고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다음 달 사용액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명의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8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My message to unvaccinated Americans is this. What more is there to wait for? What more do you need to see? We've been patient, but our patience is wearing thin, and your refusal has cost all of us. 바이든 대통령은 정체되어 있는 백신 접종의 확대를 위해 1억 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 공무원과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AP통신은 이 조치 적용 대상이 수백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약 1,700만 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일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53.4%,
18살 이상 성인의 64.5%에 그쳤습니다. 정체돼 있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에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이 여전히 팬데믹, 즉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모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9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근거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하루 약 16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는 것은 심지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 규모의 국가에서 하루 10만 명의 감염자 수준에서 서성되면 안 된다며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하려면 10,000명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병원이 의료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코로나19 환자로 많은 병상이 채워지는 바람에 긴급 진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주 시애틀의 의료법인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나 심근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 가운데 일부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다호주 역시 의료 자원이 소진돼 의료 시스템이 기대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 북부 지역에 치료 기준 위기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거셉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수도권 확산세 반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연일 70%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연휴를 기점으로 수도권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방역 당국에서 예측하기로는 9월 중하순,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감소세를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그러니까 인구의 대이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확산 어느 쪽이든 간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지난 명절들에서는 명절 이후에 급격한 확산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과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추석 연휴를 크게 고려 안 하는 듯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명절들은 기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를 했고요.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보건당국의 어떤 정점 도달 예측보다는 조금 뒤에, 그러니까 적어도 추석 연휴 이후에 1, 2주 후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초나 중순쯤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큰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때 큰 폭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정점은 더 뒤로 밀리게 되고 겨울철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과 만나게 되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에는 한참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일단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추석 연휴에 휴게소 등의 임시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고향 방문 전후로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는 보는데 네.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고향 방문 이후에 이 휴게소를 들러서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잠복기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기가 짧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양성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잠복기가 긴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기존 바이러스는 좀 짧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있으나 어느 정도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경부선에서는 안성 같은데 상행 쪽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중부 같은 경우에는 하행 쪽에 있습니다.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영동 고속도로도 다 상행 쪽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행, 하행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임시선별진료소보다는 고향 방문 이전에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고 방문하는 게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검사를 해보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 가족들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추석 기차 승차권 예매율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서 또 올해 설보다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 모임을 좀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 네. 8명까지인데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되겠죠. 근데 예. 가족 이외에도 이 기준으로는 지인이나 친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 이외에 특히 이제 부득이 고향을 방문을 했을 때에는 가족 이외에 친족에 대한 인사를 간다든가 네. 아니면 지인을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극히 자제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남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고 예. 가족 위주로 만나고 친족이나 지인으로 확대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후 검사는 물론이고 모임을 자제하고 또 만남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그 학생 확진자가 지난주에 하루 평균 177명이 발생해서 주간 단위로 역대 2번째로 많았습니다. 지금 교직원의 80%는 접종을 완료해 놓은 상황인데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접종은 교직원 접종이 학교 내 감염을 막는 거에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학교 내 감염의 원인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직원으로부터 감염이 되는 사례보다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돼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학생,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양상들이 많거든요. 네. 아니면 학원에서 감염됐다가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직원을 매개로 한 어떤 집단 감염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에 대한 접종률이 8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 감염은 등교가 확대된 만큼 부득이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접종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이 그 재택 치료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이게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재택 치료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지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국내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수가 한 62명 정도, 수도권하고 강원 2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히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충분히 관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재택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뭐 지금 재택 치료를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증상이나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생활치료센터 등 이런 시설 마련에 한계가 다다르면서 불가피할 경우, 그러니까 배수해진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써야지 이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예전에 그 신종플루도 타미플루가 등장한 이후에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도 치료제 개발이 중요한데 먹는 치료제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까요?
일단 뭐 국내에서도 여러 제약사들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빠른 단계가 임상 2상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국내 사례는 차치하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임상 3상 단계에 올라 있는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가 3개 제약사거든요. 네. 그래서 머크나 아니면 로슈나 화이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를 받는 게 머크고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임상 2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안전성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효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입원 치료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회복 단계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종적으로는 효능과 안전성 부분이 임상 3상 결과가 나와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임상 2상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고 3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3상 중간 결과가 크게 무리가 없으면 아마 이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연초쯤에는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를 일단 완료를 한 상태고 예. 우리나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 3만 8천 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구매를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확대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 복용을 하는 것도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접 접촉자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치료약을 복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구매 양을 조금 단계별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선구매를 추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지만 못 받게 된 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정이 한 목소리로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린 방향으로 가능한 지원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답변에 이어 하루 뒤 민주당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2%를 늘려 90%에게 주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뭐 90% 정도, 2% 올라간다고 해도 한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12%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나흘 만에 5만 건을 넘기는 등 폭주하자 당정이 연이틀 추가 지급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불만을 접수한 사람들 가운데 따져보고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 쓰고 남은 예산 등으로 3천억 원가량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 1%에게 더 주는데 1,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 2%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90% 지급과 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며 예산 안에서 애매한 이들을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전에 가구원 수가 변하거나 소득 기준일 이후 벌이가 크게 줄어든 이들이 상당 부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0%에서 88%로 지급 범위가 확정된 뒤에도 다시 90% 이야기가 나오는 등 엿장수 맘대로식 현금 지급에 정상적인 예산 집행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 앱을 통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고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 모빌리티로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공정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콜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 주도 e스포츠 국가대항전이 개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무관중 온라인 중계로 개막했습니다. 대회 정식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클래시 로얄 등으로 세 나라 선수단은 모두 130명입니다. 문체부는 국제 e스포츠 대회 표준을 제시하고 e스포츠 산업 선도국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초전으로 이번 대회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2019년에 열린 문화 콘텐츠 산업 포럼에서 문화 교류를 늘리고 e스포츠 국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20년 전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건물 2동에 비행기가 충돌하며 시작된 9.11 테러, 잊을 수가 없죠. 미국은 곧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소탕 작전에 나섰는데 정작 당시 테러 설계자 등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제자리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인 9.11 참사, 김정회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비행기 한 대가 충돌합니다. 17분 뒤 또 다른 비행기가 남쪽 건물을 관통합니다. 무너져 내린 두 건물, 9.11 테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항공기 2대가 더 납치돼 한 대는 펜타곤 청사 서쪽 면에 또 다른 한 대는 펜실베이니아 생스빌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했던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도 2011년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러나 9.11 테러 설계자 등 용의자 5명 처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03년 체포가 됐지만 재판 장소와 고문 문제로 공판 전 심리만 9년째입니다. 논란 끝에 재판 장소는 이들이 수용된 관타나모로 결정됐는데 9.11 테러를 비롯한 다수의 테러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재판 인정 여부를 놓고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is how the torture of these men is going to ultimately affect the trial.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중단됐던 심리는 지난 7일 1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듯 출석한 용의자들은 웃고 손을 흔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하루 뒤면 9.11 테러 20주기. 그동안 기념 박물관도 세워져 3,000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그날 그 순간을 기립니다. 최근엔 1646번째와 1647번째 유해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06명의 신원은 미확인 상태입니다. 남은 이들의 아픔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9.11은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The grieving process never ends. We always do celebrate him every year, on the anniversary. My brain sort of just split, and I've never really looked at the world the same way again. YTN 김정희입니다. 중국이 최근 20층 높이의 거대 관우 동상을 규정 위반이라며 철거하고 있는데 해체해서 이전하는 비용만 약 27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크기와 높이에서 세계 최대를 자랑하려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에 있는 삼국지의 주요 인물 관우의 동상입니다. 높이 57.3m로 20층짜리 건물과 맞먹습니다. 한글 발음 형주로 유명한 징저우는 관우가 10년을 지키다 최후를 맞이한 곳입니다. 하지만 관우의 동상은
건립 5년 만인 이번 달 초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규정된 고도 제한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雕塑了这个没有明确规定所以说呢这个从现在来看的话这个关公圣像还是偏大偏高 투구를 쓴 머리 부분은 이미 해체돼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동상의 윗부분을 떼어내자 붉은색 철골로 짜여진 속이 드러났습니다. 동상 건립에 들어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은 거의 날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메일인이라는 유명 조각가가 설계한 이 동상을 해체하는데 약 70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철거 뒤 다른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비용은 모두 27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저우의 명물로 기대를 모았던 관우 동상은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上吉尼斯纪录等等这样一些一种冲动和一种倾向。 관영 CCTV도 각 지역의 랜드마크 욕심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둥성 취푸시는 5년 전 산봉우리를 깎아 공자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취푸가 공자의 고향인 점을 내세운 건데 높이가 24층 건물과 맞먹는 72m나 됩니다. 구이저우성 두산현은 460억 원을 들여 99.9m 높이의 건축물을 지었다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동상이나 건축물을 경쟁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구조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각 지방의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11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서로 광범위한 전략적 소통과 교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CCTV는 두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미중 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은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미국과 기후변화와 방역, 경제 회복, 그리고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 양국이 경쟁을 하면서 충돌을 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CTV는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양국이 대화를 통해 협력이 가능한 중점 분야와 우선 분야를 정하고 오해나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미중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자고 말했다고 CCTV는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는 지난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화를 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비축 원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지난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경매 방식을 통해 비축 원유를 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비축국은 또 비축 원유가 주로 정년 일체화 기업에 공급돼 생산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축유의 방출 물량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가을하면 또 단풍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늦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죠. 보통 이 산 정상부터 시작해서 20% 정도가 물드는 시기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이 설악산에서 예년보다 하루 늦은 이번 달 28일에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지리산은 10월 12일, 북한산은 10월 17일, 내장산은 10월 21일 정도에 첫 단풍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이 물든 뒤에 2주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장산의 경우는 11월이 되어서야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 단풍철이 늦어지는 원인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인데요. 예. 늦더위와 가을 장마 등의 기후 현상이 이 단풍이 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단풍의 경우는 하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야 시작이 되는데 네. 올해 9월 중하순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렇게 단풍철도 조금씩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년보다 늦은 단풍을 보면서 또 기후 변화를 실감할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단풍이 늦어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 최근 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막아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이 지난 2015년에 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목표로 정한 기준이 있었죠. 예. 바로 이 205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이하로 억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성할 확률을 적어도 절반 이상 50% 이상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매장된 상태로 둬야 하는지 이 연구팀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랬더니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석유 매장량의 58%, 천연가스의 경우는 59%를 땅속에 그대로 남겨둬야 하고요. 또 이 석탄은 매장량의 89%를 채굴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이 화석연료를 감축을 해야지 이 기온 상승을 막을 확률이 그나마 절반 이상은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이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화석연료 생산량의 최고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적어도 10년 안에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을 했고요. 네. 특히 이 연구에 사용된 모델에는 다양한 변수가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목표 달성 확률을 50%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화석연료 생산 감축량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의문이네요. 네. 자, 이제 3위 소식인데 이제부터는 코로나 소식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근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확진자 수가 하루에 15만 명 안팎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가운데 어린이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한 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어린이가 25만 1천여 명에 달하면서 지난 6월 달과 비교하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폭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네요.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지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10대 확진자 비율이 70대와 80대의 비율을 넘어선 이후에 60대까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용 백신을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 규모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의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예. 또 부모가 동의를 해줬다고 해도 이 성인용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희석을 시켜서 적당량을 주사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니까 달래 가면서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용 백신의 임상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늦가을이나 겨울쯤이면 5살에서 11살 정도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기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무래도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급하다고 무작정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치밀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2위 소식은 뭐죠? 네, 이번에 유럽의약품청 EMA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에 이 길랭바레 증후군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백신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억 9,200만 회분 정도 되는데 네. 이 가운데서 한 833건 정도가 길랭바레 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 면역세포 체계가 이 신경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근육을 약화하거나 마비를 유발하는 어떤 신경학적인 장애인데요. 예.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눈동자를 움직이기가 어렵다거나 또 삼키기와 말하기가 잘 안 되고 걷기라든가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이번에 EMA가 길랭바레 증후군을 부작용의 하나로 추가하면서도 분류 기준상으로는 빈도가 가장 낮은 매우 드문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결국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이런 부작용의 위험성을 능가한다는 거죠. 뭐 이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WHO에서도 특별 이상 반응으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한 만큼 뭐 이상 반응이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눈동자를 움직이기 어렵다거나 삼키기와 말하기가 잘 안 되고 네. 또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잘 기억해 놔야겠네요. 자, 마지막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뭐죠? 네, 코로나19 백신의 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앞서 얘기한 이런 백신의 부작용만큼이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게 바로 이 오접종 사고입니다. 예. 이번 주에도 저희가 뭐 오접종 사고 소식을 연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죠. 경기도 구리시의 뭐 병원을 비롯해서 대구와 삼척, 울산, 뭐 인천 등 전국적으로 이 오접종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을 하거나 또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시행한 경우였고요. 백신을 잘못 보관했다거나 접종 용량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뭐 아직까지는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다고 밝혔고요. 또 해외에서도 오접종 자체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만큼 유효기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는 뭐 백신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은 오접종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어도 한 3, 4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면역력이 특히 약한 사람의 경우는 좀 더 길게 경과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 항체 형성 같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초과한 이런 백신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예.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실수 때문에 백신에 대한 그 불신이 싹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치밀하게 관리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우리 사회의 여러 난제를 과학기술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뒤엉킨 대변혁의 시대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은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첨단 기술과 맞물려 급속도로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화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이 심혈관 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2만여 명의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내 헬리코박터균 밀도가 높아 소화기 질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나타내는 각종 수치도 함께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이 콜레스테롤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해 심혈관 건강이 악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인 시스테아민에 동맥경화 진행 차단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리딩대 연구팀은 생쥐 실험 결과 시스테아민이 대동맥 곳곳에 형성된 동맥경화 유발 물질을 32에서 56%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맥경화 부위 안전성을 높이고 혈전 유발 가능성을 줄이는 등 동맥경화의 진행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작은 단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체에 기생하는 곤충 같은 작은 자연물이 수사에 도움을 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단서로 어떤 범죄 사건을 해결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엔 낫으로 벤 상처가 선명합니다. 법관은 주민들에게 집에서 쓰는 낫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 집마다 낫은 필수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00개가 넘는 낫이 나란히 모였습니다. 여기서 범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법관은 파리 몇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유독 하나의 낫에 몰리는 파리들. 피비린내를 맡고 파리떼가 모이는 것이죠. 핏자국은 씻어냈지만 파리의 후각은 속이지 못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법의 곤충학 기록으로 알려진 송자의 세원 집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의 곤충학은 법의학과 곤충학을 함께 다루는 학문으로 시신 옆 곤충의 종류와 변이의 형태, 그리고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통해 사망 시간 등 범죄의 단서를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법의 곤충학은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시신이 발견되면 체온이나 부패한 정도, 그리고 위 속 내용물 등을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이때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법의 곤충학입니다. 시신의 부패 단계별로 달려드는 곤충의 종류가 다른데요. 사망 후 초기에는 대부분 검정파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쉬파리과 파리들이 사체로 찾아오죠. 이들은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에도 희미한 냄새를 맡고 달려들 정도로 민감한데요. 이 파리들은 단 몇 분 내 시신에 도착해 2주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사망 시간 추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죠. 그 뒤로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파리의 알과 구더기를 먹기 위해 딱정벌레 등의 시식성 곤충들이, 사체가 백골화되기 시작할 때는 나방이나 진드기, 그리고 쥐며느리 등이 찾아옵니다. 시신에 기생하는 곤충 외에도 의외의 존재에서도 수사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해안에서 목이 졸려 숨진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요. 하지만 용의자는 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고심했습니다. 형사는 용의자의 방 안에서 모기 한 마리를 발견했고 모기의 혈액 성분에서 숨진 여성의 DNA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용의자를 1급 살인죄로 구속할 수 있었죠. 과학수사 연구자들은 모기 외에도 벼룩이나 진드기 등 피를 빠는 동물을 통해 DNA를 채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밀접한 작은 벌레를 이용해 현장에서 짐을 감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죠. 사건 현장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야산입니다. 나무에 목을 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서도 있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주위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히 자살한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자살했다면 나무를 밟고 올라갔을 것이고 그 이끼가 변사자의 신발에 묻었을 것으로 판단해 변사자의 신발에서 나무 밑동의 이끼와 같은 종류의 이끼가 발견되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감정 결과 그의 신발에서는 나무 밑동의 이끼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타살로 확신을 하고 수사로 진행되었고 결국 자살이 아닌 타살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도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이나 식물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특히 호주 경찰들은 이 동물을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바로 귀여운 외모의 코알라입니다. 코알라가 가진 지문은 사람과 매우 흡사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지문의 모양이 침팬지보다 더 인간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자현미경상으로도 인간과 코알라의 지문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코알라뿐만 아니라 침팬지 그리고 원숭이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실수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자연은 때로 인간의 수사활동에 관여하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연을 잘 활용한다면 과학수사에도 커다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찾아가는 접종센터와 사후 관리를 위한 입소시설 운영 등 백신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는 만큼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